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YCC랑 KUCC가 함께하는 AI 부트캠프의 11번째 회차에 자연어 처리를 맡은 KUCC 소속 나마루입니다. 다들 반가워요. 원래 제가 그 뭐냐 저기 원래 오늘 실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그 7시에 제가 운영하던 학회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같이 회식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녹강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이제 강의 들으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네, 저한테 언제든지 카톡 보내셔도 되니까 그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강은 토요일 날 무조건 하니까 그때 설 연휴긴 하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들 얼굴 뵀으면 좋겠네요. 그냥 각설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제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텍스트 전 처리 그리고 언어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자연어 처리가 무엇이냐? 이 자연어는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란 이제 이러한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자연어 처리는 이제 음성 인식, 내용 요약, 번역, 사용자의 감성 분석, 그리고 텍스트의 분류 작업. 예를 들면 이제 스팸 메일 분류 아니면 뉴스 기사를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 분류고요. 질의응답 시스템 이거 QA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챗봇 같은 거 이런 곳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의 뭐 역사를 뭐 그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안 됐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암호문을 번역해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용도로 이제 미국의 과학자인 이제 워런 웨이버께서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말뭉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계학습 및 통계적 자연어 처리 기법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거 기반으로 18년에 이제 구글이 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 버트라고 하는 그 사전학습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혁신적인 게 이제 교육 없이 양방향으로 사전학습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교육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이 웹상에 있는 보통의 텍스트 데이터만 가지고도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화요일, 목요일 날 아마 배우실 거예요. 다음 주. 네, 이 메커니즘만을 그러니까 이 어텐션이라는 것만 활용을 해가지고 이 자연어를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능이 이제 뽑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장 전체의 중요성을 모두 분석하는 대신에 이 중요한 부분만 이 집중, 어텐션을 해가지고 문장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적은 연산으로도 효율적으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8년도, 19년도 때 보면 그때 그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게 성능이 엄청 올라가는 그 때가 있는데 이 버트가 나오고 나서 아마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확히는 뭐 이제 버트보다는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획기적으로 그 기능들이 엄청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현시은 강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어 처리가 활용된 최근에 나온 서비스가 뭐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연어 처리가 사용되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간단한 거는 팝하고 뭐 이런 것도 자연어 처리죠. 번역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저는 좀 재밌는 거를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뭐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하는 데까지 뭔가 좀 에러가 많아요. 그 트래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그 접근을 하시면 이제 접근할 수 있으실 텐데 접속을 그때 이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이 챗GPT는 이제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고요. 이 대화창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에 맞춰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되게 이슈가 있었던 이루다가 있었죠. 이제 뒤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제 이루다가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데이터 수집의 그 윤리성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이제 적법성 이게 뭐 불법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루다가 이제 한번 개편이 됐었죠.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루다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스캐터랩에서 개발한 이루다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오픈 도메인 컨서베이셔널 AI라고 해가지고 열린 주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앞서 말한 그 챗 GPT랑 똑같이 너티라는 앱을 통해서 이루더랑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아주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말로만 하면 말로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랑 그리고 그 이루다 이렇게 총 두 가지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챗 GPT를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PPT 보시면 이 짤이 있잖아요. 이 짤 이제 좀 재밌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 여보 마트 가서 우유 사고 만약에 아보카도 있으면 6개 사와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응 알았어 어서 마트 가서 아보카도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유를 6개 사는 이제 그런 짤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인공지능한테 이 마트 가서 우유를 사고 만약에 우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유를 사고 만약에 아보카도가 있으면 6개 사와 라는 문장을 입력을 하면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미리 문장을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해 달라는 건데 그 아까 그 짤에 나왔던 그 상황 있죠? 그 상황에 대한 거를 코드로 짜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이게 지금 요청이 많아가지고 에러가 뜨네요. 이게 제가 그 여러분들 과제에서도 이 챗GPT랑 이루다를 활용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제출하기 직전에 막 하려고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요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제 보는 즉시 미리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좀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 코드를 짜달라니까 진짜 코드를 짜주죠.
저는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네요. 어,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밑에는 설명인데 지금 코드를 보시면 쭉 우유를 사면 그냥 우유 이제 카트에 넣고 아보카도도 또 아보카도도 따로 이렇게 넣고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남편은 바보였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웬만한 사람의 지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과격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컴퓨터도 알아듣는다. 이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엄청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이 챗GPT에서 아이고 이거 뭐냐면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이 파이토치 코드를 짜달라 라고 이제 챗 GPT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지금 챗 GPT가 코드를 짜고 있죠. 인공지능 모델을 보시면 이제 컨보루셔널 2개 통과하고 매스 풀링에 어, FC 레이어 2층 통과해가지고 이제 이미 생성자에 선언을 한 다음에 포워드에다가 순서에 맞게 지금 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터리언이랑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옵티마이저도 지금 코드가 잘 짜져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되게 저는 되게 이걸 사용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보시면 진짜 코드를 엄청 잘 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에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이제 학습이랑 뭐 이제 밸리데이션 쪽 하는 코드를 좀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코드 보시면 이제 학습이랑 그리고 테스트하는 코드도 이렇게 다 짰죠. 이 중간에 이게 그 글자 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밑에 끊긴 건데 밑에 원래 더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를 짜줍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챗 GPT가 이렇게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챗 GPT는요 그 오픈 AI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근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URL로 이제 chat.openai.com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거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신 회원 가입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꾸준한 인내를 갖고 이제 다시 채팅 접근을 하시면 이제 대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과제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그것도 한번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그 한국어로도 그 질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한국어로 적어도 되는데 이해를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과제 하실 때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어로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 GPT가 그 GPT 모델 자체가 이제 영어로 학습을 더 많이 시켰다 보니까 영어로 질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지금까지 챗 GPT 활용을 해보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루다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다를 한번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 보자. 앱이 렉 걸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접근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대화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루다야, 너 다이어트 해? 어쩐지 살이 좀 쪘더라. 어, 아, 제가 살찐 줄 어떻게 알고. 이거 진짜 사람인가? 제가 다른 멘트도 한번 해볼까요? 너 제발 내 꿈에 나오지 마라. 깰까봐 눈을 못 뜨잖아. 어, 이런 반응이? 뭐 아무튼 지금 되게 대화가 되게 친구들과 하는 그런 시덥잖은 대화 느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과제에 있는데 한번 대화해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연어 처리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예시를 찾아본 거였습니다. 네,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텍스트 전처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에서 이 크롤링 다들 아시죠? 크롤링 등으로 얻어낸 이 코퍼스라고 하는 이걸 단어 뭉치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코퍼스 데이터를 이제 필요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요, 재료를 다듬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재료를 그냥 요리에 그냥 갖다 던져버리면 맛이 좀 이상하겠죠. 요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기에 알맞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프리 프로세싱, 이제 전처리라고 하죠. 전처리가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전처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전처리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이게 각 이제 접근 방법별로 되게 내용 자체는 되게 상세한데 제가 이제 수업 횟수가 이제 2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이런 접근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고 뭐 추가적인 공부는 이제 따로 이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토크나라는 게 있어요. 이 토크네이션이라는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어진 이 코퍼스에서 토큰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의 단위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또 의미 있는 단위로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 time is an illusion, lunchtime double so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그 얘를 이제 토큰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토큰화를 하기 전에 이 구도점이랑 이 느낌표를 이제 제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토큰화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의미별로 토큰화가 됐다라는 게 좀 눈에 좀 직관적으로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시에서는 이제 제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구도점이란 느낌표 제거한 거, 그러니까 구도점이란 특수문자를 제거를 했는데 이렇게 제거하는 걸 이제 클리닝, 정제라고 하거든요. 클리닝을 하는 건데 또 이렇게 클리닝을 너무 단순하게 하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수문자나 구도점 제거하면 토큰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제 느낌표 같은 경우 의미문인데 느낌표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이제 띄어쓰기 단위로 자르면 이제 사실상 단어 토큰이 구분되는 그 영어랑은 다르게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띄어쓰기만으로는 단어 토큰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정제와 정규화가 있는데 이 정제 클리닝은 이제 갖고 있는 그 코퍼스로부터 이제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아까에서는 구도점이나 느낌표가 이제 노이즈 데이터라고 판단을 해서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는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른 단어들을 통합시켜가지고 같은 단어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 정제에는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랑 이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코퍼스 내에서 계속 등장하는 글자들을 이 규칙에 기반하여 한 번에 제거할 때 이제 쓰이고요. 그 예로는 이제 뉴스 기사 등에 나오는 이제 기사 게재 시간, 아니면 이제 크롤링 할 때 나오는 그 HTML 태그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필요한 단어,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아무 의미도 갖지 않은 글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연어를 분석하고자 할 때 이제 필요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불필요한 단어들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많이 쓰이는 단어를 봐서 그 문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영어 문서를 딱 봤을 때 당연히 뭐 더, 뭐 is 이런 게 엄청 많을 텐데 사실 그거는 그 문서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최신 딥러닝 모델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스타워즈를 이제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이제 뉴럴 트랜slation 이제 번역 같은 경우 진행을 하면 이제 번역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뭐 이지랑 더 이런 거 싹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만으로 그냥 지워버리면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제 번역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최신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제 단어들을 일부러 제거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데 이 최근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 모델의 윤리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나 이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들은 사전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내드린 과제를 하시다 보면 이 챗 GPT가 모델의 윤리성이 되게 강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이제 1번 문제 푸실 때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규칙에 기반한 표기가 이제 다른 단어들의 이제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류에는 이제 어간 추출, 이 스테밍이라고 하는 거랑 이 표제어 추출, 레마티제이션이라고 했나? 네, 그 이렇게 표제어 추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규화라는 게 이 지향점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퍼스로부터 복잡성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간 추출, 표제 추출 이게 다 영어로 치면 이제 뭐 단수, 복수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거나 뭐 과거형 뭐 이런 걸로 그 형태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하나로 이제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통합을 시킬 거냐, 이런 고민에서 이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이 스템이랑 이 렘바티제이션이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뭐 이제 뭐 언어학과 하시거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수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티저 인코딩.
이제 자연어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어를 숫자로 바꿔줘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를 이 숫자로 바꾸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도 있는데 그 전에 첫 번째로 각 단어를 고유한 정수에 매핑을 시키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핑이라는 게 이제 다들 아시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하면 이제 나는이라는 거는 이제 0이라는 정수에 이렇게 연결하고 오늘은 이제 1이라는 정수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딕셔너리처럼 이제 뭐 그렇게 그게 이제 매핑이고요. 이제 그렇게 전처리 작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단어 집합 이 보카블러리라고 해요. 이 단어 집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단어 집합은 이제 중복을 제거한 텍스트의 총 단어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보카블러리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패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연 처리를 하다 보면 이 문장의 길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델은 이 길이가 전부 동일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렬로 보고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렬 연산을 위해 여러 문장의 길이를 임의로 동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병렬 연산을 위해 문장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이고요. 이제 문장이 길면 자르고 짧으면 어떤 특정 값으로 뭐 채워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길이를 정할 때에는 문장의 길이 분포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길이를 얼마큼 자를 것인가 이런 거는 이따가 뒤에 실습할 때 한번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한 인코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단어 집합의 크기를 보카블러리의 크기를 벡터의 차원으로 하고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인덱스에 1의 값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덱스에는 0을 부여해가지고 단어의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한 인코딩은 단어 집합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차원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차원이 커지는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의 유사도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그 단어 사전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럼 보시면 이제 한식은 0에 매핑되어 있고 중식은 1, 일식은 2, 양식은 3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수 인코딩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이제 내가 이 벡터로 이 중식이라는 걸 표현하겠다 하면 이제 4차원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4차원 벡터인데 이 중식의 지금 위치가 인덱스로 치면 1이라는 인덱스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도 마찬가지로 1이라는 인덱스에 값에 1을 넣고 그 외의 인덱스에 위치한 벡터의 원소값을 다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한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요즘 자주 쓰이는 건데 이 최근 딥러닝 모델 특히 버트란 GPT에 쓰이는 토크나이징 기법이 있어요. 이 앞에 그 토크나라는 게 첫 번째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 연장선인데 이제 토크나의 이제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 단위 토크나랑 문자 단위 토크나 그리고 서브워드 단위 토크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단위 토크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백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공백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이제 단어 집합의 크기가 매우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보카블러리가 커지면 엄청 차원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원하는 코딩에서도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이 처음 보는 단어를 발견하면 이것들을 모두 언노운, 그러니까 UNK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 토큰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뒤에 예시가 이제 뒤에 있을 텐데 이해 안 되시면 이제 뒤에 예시에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단어 집합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과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 예를 들면 이제 신조어 같은 게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문자 단위 토크나가 있어요. 이 토크나를 단어 대신에 문자 단위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위주로 표현된 데이터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다고 하면 이 언어 모델은 이제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이제 모두 11,172개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벳이나 숫자, 뭐 기호 같은 거를 합해도 뭐 15,000개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도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자원 집합의 크기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단위 토큰화는 막 10만 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 단위 토큰화는 개수가 되게 많지 않다. 근데 이제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토큰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의미 있는 단위로 그 분리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자 단위로 토큰화를 하면 그 의미가 사라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식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사 밥 먹는 거. 근데 이거를 식이랑 사라고 하는 단어로 아니 문자로 이 토커나이징을 해버리면 그 의미 자체가 식사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의미가 사라졌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뭐다 하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가 되는 게 이제 서브워드 단위 토크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와 문자 단위 토크나의 중간에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의 장점만을 취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서브워드 단위 토크나 방법으로는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랑 워드피스라고 하는 토크나 알고리즘 이제 이거를 토크나이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는데 바이트 페어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GPT라는 모델에서 주로 쓰고요. 워드피스는 버트라는 모델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최신 딥러닝에서는 이런 서브워드 단위 토큰을 쓴다. 왜냐하면 되게 신조어에 대해 되게 강건한 그 언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4년에 정보 압축 알고리즘으로 처음 제안된 기법이에요. 되게 나름 오래됐죠. 딥러닝의 최근 딥러닝 역사치고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자열을 이제 병합을 하면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연 처리 모델에서 널리 쓰이는 토크나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GPT 모델은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법으로 토크나를 수행을 하고 버트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랑 살짝 비슷한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반 토크나 기법은 이제 분석 대상 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 대박인 거죠. 한번 볼까요?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 활용한 토크나 절차는 이제 이 아래랑 같은데 이 어휘 집합을 구축하는 거랑 토큰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어휘 집합 구축하는 거는 이 자주 등장하는 문자를 병합하고 이를 어휘 집합에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어휘 집합 크기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나 대상의 문장의 각 어절에서 어휘 집합에 있는 서브워드가 포함되었을 때 해당 서브워드를 어절에서 분리해요. 저기 아래 예시를 한번 봅시다. 어휘 집합 구축하는 예시인데 지금 AAA, BDAA, ABAC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휘 집합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AA 이게 지금 먼저 어, 두 개짜리 이 두 개를 이제 바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자 두 개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 거, 쌍으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바이그램부터 봐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두 개짜리 보고 그 맨 뒤에는 이제 세 개짜리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짜리로만 보면 하나짜리는 유니그램이라고 해요. 유니그램. 그래서 지금 문자열을 보면 A랑 B랑 C, D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 이제 A, B, C, D가 있어. 그럼 여기서 보면 이 A가 두 개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A 두 개를 이 Z라고 하는 걸로 치환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Z를 어휘집합에 추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Z로 이제 바꾸고 나니까 이제 A, B 두 개가 겹치죠.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면 A, B를 얘를 또 Y로 치환을 한 다음에 어휘집합에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거 보니까 Z랑 Y랑 또 두 번이 반복되네. 그래가지고 얘를 또 X로 치환하고 그거를 어휘집합에 추가를 해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트 페어 어휘 집합은 고빈도 바이그램상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하고요. 일단 먼저 말뭉치 이제 콜퍼스의 모든 문장을 공백으로 나눠줍니다. 이를 이제 프리 토크나이즈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 허그 퍼그 폰 허즈 뭐 이렇게 이 토큰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 토큰에 대응되는 그런 빈도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초기 어휘집합이 일단 그 유니그램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제 글자 하나하나로 구성된 거라고 하면 일단은 그거대로 먼저 토큰 하나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저렇게 쪼개버려요. 그런 다음 그러다 이제 바이그램 쌍으로 묶어요. 지금 왼쪽 보시면 바이그램 쌍으로 이렇게 하나씩 묶인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묶였으면 여러분들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바이그램 쌍으로 쪼개고 다시 그거를 겹치는 거를 이제 다시 빈도를 합치니까 지금 표 4처럼 나왔죠. 그래서 제일 빈도가 높은 U랑 G 있죠. U랑 G를 합쳐요. 아까로 치면 이제 이 Z로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토큰이 그러니까 U랑 G였던 거를 하나로 U랑 G를 하나로 합친 거를 그냥 Z로 본 거라서 그냥 그대로 U랑 G 합친 거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합친 다음에 또 이제 빈도를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표 6처럼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빈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U랑 N이 가장 빈도가 많이 나왔다. 얘네 둘을 이제 합칩니다. 표 7처럼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도 또 이제 빈도가 높은 거대로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휘집합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예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휘집합 구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휘집합과 이제 병합 우선순위가 있으면 토큰화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휘집합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합 우선순위를 빈도수로 했죠. 이 어휘집합이 없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 언노운 토큰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언노운 토큰은 이제 미등록 토큰이라고 부르고요. 언노운 토큰. 이제 아래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 퍼그 버그 무그라고 하는 문장을 이거 지금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 지금 퍼그 버그 무그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저거 하나가 이제 문장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예시니까. 지금 저거를 지금 일단 토커나이징을 공백 단위로 쪼개요. 저렇게 3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이제 토커나이징 바이트 페어 인코딩 토커나를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퍼그가 지금 토크나를 해보니까 지금 병합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잖아요. 저거대로 이제 토크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P랑 UG가 우리 이전에 어휘집합에 이미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토크나가 된 거고. 근데 보시면 이제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이랑 UG로 토큰화를 진행시킬 수 있어요. 지금 병합 우선순위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토큰화를 시키니까 지금 아래 보시면 지금 P랑 UG랑 B랑 UG 이런 것들은 다 어휘집합이 다 있는데 지금 M이라고 하는 글자만 원래 어휘집합에는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없는 거는 저렇게 unknown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되게 심각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unknown 토큰이 되게 나올 확률은 되게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파벳 등 개별 문자들은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 어휘 집합을 구축할 때 이제 초기 사전에 들어가므로 이제 그 아까 M의 사례처럼 미등록 토큰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어휘를 구축할 때 보지 못했던 단어, 신조어 등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분절을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조어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또 이렇게 뭐 킹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죠. 킹 받는다. 보면 이 킹이랑 열 받는다에서 열을 빼고 그냥 킹이랑 받는다를 합쳐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도 봤을 때 신조어에 대해서도 언노 토큰이 발생하지 않고 유의미하게 분절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워드피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뭉치에서 자주 등장한 문자를 토큰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랑 본질적으로 유사하고요. 다만 어휘 집합을 구축할 때 그 문자를 병합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 병합했을 때 말뭉치의 우도, 라이클리후드를 가장 높이는 쌍으로 병합을 시키는데요. 이 아래 수식처럼 이 아래 수식 보면 이제 이 수식값이 전체적으로 커지려면 이 A랑 B가 서로 독립임을 가정했을 때보다 둘이 자주 동시에 등장해야지 값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워드피스는 이 어휘집합만 가지고도 토큰화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분석 대장 문자열에서 이제 그 서브워드 후보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해당 문자 전체를 미등록 단어로 취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이 영상으로 보는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이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세요. 워드피스는 이제 버트 알고리즘에서 주로 쓰는데 이렇게 이제 토커나이징이 되는구나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이 영상이 이제 아마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퀄리티 좋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을 보시길 바랄게요. 꼭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볼게요. 이 언어 모델, 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어 시퀀스에 확률을 부여하는 모델입니다. 즉, 이 언어라는 현상을 모델링하고자 이 단어의 이 나열에 이 확률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언어 모델은 크게 통계를 이용한 방법이랑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이 엄청 뛰어나게 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GPT랑 버트 같은 모델이 이제 이 언어 모델의 개념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라는 걸요,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확률 아마 고등학교 때 확률이랑 조건부 확률을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개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P 해서 W1, W2, W3, WN 저 W가 지금 하나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지금 숫자 아래 선처럼 써져 있는 거는 그 단어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1이 첫 번째 나오는 거, W2가 두 번째 나오는 거 이렇게 쭉 해가지고 WN까지 나오는 거에 대한 교집합이라고 하니까 어떤 한 문장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확률을 얘기하는 거겠죠? 딱 보니까 뭔가 교집합 지금 다 걸렸으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일단 적게 다 두고 이따가 좀 바꿔볼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잘 학습된 어떤 한국어 언어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이 P 이제 무모라고 하는 거랑 운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모가 W1이고 지금 운전이 W2예요. 그래서 무모 운전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모 운전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보다 이 P 난폭 운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이 출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무모 운전보다 난폭 운전이라고 하는 배열로 이제 확률이 나오는 게 이제 그 확률값이 더 크겠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위에 예시를 이제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대로 이제 나오는데, 저 식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결과가 되는 사건, 즉 운전은 이 조건이 되는 사건, 이 난폭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는 개념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이 단어 3개가 동시에 등장한 결합 확률을 이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기 곱셈으로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PW1 거기에다 이제 곱하기니까 뭡니까? 동시에 그거와 동시에 발생한 확률을 당연히 곱하는 거겠죠. 그건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첫 번째가 이제 지금 PW2 기분 W1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한 후에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W1이 등장을 했을 때 W2가 등장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거 보면 이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가 등장을 한 후 세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해가지고 차이를 곱하면 이 W1, W2, W3가 교집합으로 있는 저 확률로 이제 표현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W1부터 시작해가지고 WN 이거를 조건부 확률 개념으로 다 했으면요, 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저렇게 이제 대문자 파이 그 곱하기죠,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전체 단어 시퀀스가 나타날 확률, 이 좌변은 이전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등장할 확률의 연쇄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언어 모델이 이제 이전 모델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부여하는 모델이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이제 전통적인 모델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제 언어 모델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 각 모델별로 이제 두 가지씩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순방향 언어 모델이 있어요. 이 순방향 언어 모델은 이전 단어들을 이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문맥이라고 보통 해석하죠. 이 문맥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 맞히기가 이제 목표인 모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이제 회색 단어는 컨텍스트고 이 빨간색은 이제 언어 모델이 맞춰야 될 그 단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제라는 단어를 맞춰야 되는 거고, 어제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 카페라고 하는 단어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어제 카페라는 이 단어가 수도 주어졌으면 다음에 갔었어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킨 인공신경학 모델을 지금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 특별히 순방향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장 앞부터 뒤로 사람이 이해하는 순서대로 계산하는 모델을 순방향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순방향 언어 모델과는 다르게 이제 반대로 이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언어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말만 역방향이지 이 순방향 언어 모델이라는 방향만 바뀌었을 뿐 이 다음 단어 맞추기 과정이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더라는 이제 텍스트 그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뒤에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맞추는 거를 지금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랍어인가? 뭐 언어가 이렇게 거꾸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딥러닝에서는 이제 엘모라고 하는 모델의 이 역방향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 제가 시간이 닿으면 설명해드리고, 일단은 뭐 최신 모델에도 한번 썼다,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음, 다음은 이제 마스크 언어 모델인데, 이거 설명하기 앞서서 이 최근 언어 모델은 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P하고 W 언어, 이제 W 단어인데,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가 주어졌을 때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이 주변 맥락 정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특정 단어인 W가 나타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제 이렇게 정의한 언어 모델은 이제 단어 혹은 단어 시퀀스로 구성된 컨텍스트를 입력받아서 특정 단어가 나타낼 확률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 컨텍스트와 맞힐 단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 언어 모델인데, 보시면 이제 어제 이제 이 빨간색이 맞춰야 되는 거라고 했죠. 이 첫 번째 줄은 이제 이 카페에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통째로 그 컨텍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제라는 걸 맞추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밑에 두 번째 줄에 카페도 이 어제라고 하는 거랑 그 카페 뒤에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라는 이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카페라는 단어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카페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대각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 마스킹 처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마스킹 처리하고 이제 그 마스킹 된 거를 이제 모델 보고 맞춰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학습시킨 거를 마스크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 단어 이전, 그러니까 마칠 단어의 그 이전 단어들만 참고할 수 있는 수응방향, 역방향 언어 모델과 다르게 이제 마스크 언어 모델은 마칠 단어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문장 전체의 맥락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 언어 모델을 이제 양방향, 이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 줄 요약하면 앞뒤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의 우리가 마칠 단어의 앞뒤를 모두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킴그램 모델은요, 이 갔었어 주변에 어제 카페 거기 사람 이 나타날 확률을 각각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 쳐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고할 그 범위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스키그램 모델이 어떤 단어 앞뒤에 특정 범위를 정해요. 이거를 그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범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단어들이 올지 분류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킵그램 모델은 이 컨텍스트로 설정한 단어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분포해 있는지를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2014년 구글에서 발표한 그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있는데, 이 단어 수준 인베딩 기법이거든요. 인베딩은 이제 제가 토요일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으로 사용된, 그러니까 그 워드 투 백이라는 모델에 사용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되게 응용 버전이 뭐 이제 뭐 글로브라고 하는 모델 아니면 뭐 패스트 텍스트 뭐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 여러분 그 인터넷에 막 꼬멘틀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매일매일 단어가 랜덤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 단어랑 유사한 단어들을 입력을 하면 그 우리가 맞춰야 될 단어, 랜덤으로 설정된 그 단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제 측정을 해줘서 그 단어가 뭔지 유추를 해내는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만들 때 이제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인데요. 일단은 이 카운트 기반 단어 표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자연어 처리에서 이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 카운트 기반 텍스트 표현과 이 예측 기반 텍스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는 카운트 기반 텍스트 표현을 일단 익혀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랑 이제 디렉트 프레딕션, 예측 기반이랑 카운트 기반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사실 이제 예측 기반이 성능이 좀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해도 되나? 여러분 네이버 뉴스 기사 보면 막 클린봇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동으로 내가 쓴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쓴 그 문장이 어떤 그 엄청 뭔가 욕이라던가 뭐 그런 혐오 표현 이런 게 있으면 그 클린봇이 작성해가지고 그 글을 그냥 가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모델이 이제 네이버에 있는데, 그럼 이제 뭐 욕이랑 혐오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 비꼬는 거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뭐 여기저기 비꼬니까 엄청 되게 뭐 트랜스포머 모델 아니 뭐 버트 뭐 엄청 이후에 나오는 뭐 엄청난 그런 모델들을 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 지금 클린보 개발하는 그 친구가 이제 저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 그 LSTM이라고 하는 모델을 쓴대요. 그게 되게 오래된 모델이거든요. 성능은 좋은 편인데 딥러닝 기반 모델이긴 한데, 근데 어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안 쓰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 옛날 모델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되게 뭐 놀랐던 뭐 경험이 있는데, 뭐 그것처럼 엄청 고급스러운 모델을 안 써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에서 충분히 성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되게 뭐 작은 그런 옛날 모델이라도 이제 한번 돌려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과 노력, 아니 노력은 있겠지만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 사전학습 모델을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공시령 돼봤고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기반 이제 그 방법 중에서 이 TF-IDF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Time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서 쓰이는 그 알고리즘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문서가 그 네이버에서 우리가 뭐 검색하듯이 우리가 어떤 거를 뭐 검색을 할 때 그 문서에 그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검색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측정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뭐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수식까지 갖고 왔는데, 이 TF랑 IDF는 뭐 이게 뭐냐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TF, 이 타운 크리프컨시는 이 단어 빈도라고 하는데, 이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한 빈도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텀 프리퀀시, 그러니까 단어 빈도에 이 딥러닝과 신문 기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신문 기사에서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가 이제 이 단어 빈도라는 거를 그 TF라는 거로 의미 잠시만요. TF가 이제 앞서 그런 예시처럼 그 말하는 게 TF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 기사에서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면 그 기사는 딥러닝과 관련이 높은 문서겠죠. 그래가지고 이 TF가 점수가 높으면 이제 관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DF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영문서 빈도라고도 말하는데, 일단은 이거 이야기 앞서서 이제 DF 도큐먼트 프리퀀시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도큐먼트 프리퀀시는 이제 한 단어가 문서 전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단어가 나타난 문서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정 단어 t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문서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단어라면 이 tf, idf의 가중치를 낮추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 어라던가 더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스타워즈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의 가중치 값을 낮추기 위해서 이 도큐먼트 프리퀀시 값의 역수를 취하는데 이게 이제 ID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식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화면처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뭐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냐면 이 빈도가 만약에 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가 그 문서에 없어. 그러면 그 분모가 0이 되거든요. 아까 이전에서는. 그래가지고 분모 0이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모에 1을 더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스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무딩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 TF-IDF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해볼 건데 이 TF-IDF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작성할 건데 이 코드 작성하기 앞서서요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랑 해당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F-IDF를 활용한 텍스트 분류를 하려고 하고 이 영화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글 대회 중에 하나인 이 백업 워즈 미팅스 백업 파콘이라고 하는 문제 케글 대회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기 링크 치시면 그 사이트 나와요. 그래가지고 접속을 하셔가지고 할 건데 이 데이터셋 뭐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이제 영화 리뷰 텍스트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평점에 따른 이제 강정 값, 긍정, 부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그 텍스트 분류를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URL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join competition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 안 하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행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케글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그리고 EDA 탐색적 자료 분석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 뭐 HTML이나 문장 뭐 쳐내고 분용어 쳐내고 단어 최대 길이 설정하고 패딩 시키고 그 다음에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모델링 한 다음에 모델 성능을 평가할 겁니다. 일단은 그 케글 데이터를 불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아까 이전에 컴페티션 페이지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 화면 딱 들어가시면 이제 화면 오른쪽에 조인 컴페티션 있어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로그인 안 하셨으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먼저 뜰 거예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조인 컴페티션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케글 데이터를 우리가 로컬로 다운받는 게 아니냐. 우리가 콜앱으로 실습할 거기 때문에 이 콜앱으로 데이터를 다운받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콜앱은 우리가 실습하는 게 그냥 주피터 노트북은 그냥 여러분들의 로컬 환경에서 돌아가는데 콜앱은 구글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 컴퓨터한테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를 다운받겠다라고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 컴페티션 페이지 내에 내비게이션 바 지금 보시면 마우스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I understand and accept 이거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회의 이 규칙 있죠. 난 이 규칙을 이제 읽으시고 규칙 숙지했다라는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그 데이터가 그 캐글이 그 콜앱으로 다운이 안 받아져요. 그리고 하신 다음에 이 그 자기 그 메인 어카운트 페이지 들어가시고요. 어카운트 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휠 내리시면 API 섹션이 있는데 그 해당 섹션에 Create New API 토큰 버튼을 눌러서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그럼 이제 kaggl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다운받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소중하게 일단은 간직을 했다가 이따가 콜앱에 저 JS 파일을 업로드 할 거예요. 이거 업로드를 하면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콜앱 노트북을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어디 봅시다. 화면이 다 보이시려나? 제가 이렇게 실행을 다 미리 해놔가지고 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캐글 데이터 파일을 다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구글 콜앱에서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파일 선택을 할 수 있게 버튼이 뜰 텐데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아까 다운받았던 캐글 제이슨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잠깐만 저도 한번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업로드 이렇게 됩니다. 100% 뜨면 이제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제이슨 파일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콜앱에서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어떤 도장을 이제 이 콜앱 서버에 이렇게 넘겨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장이 있어야지 너가 다운받는 거구나를 알고 이제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장을 받았으니까 도장이 어디 있는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알려주는 코드가 지금 이렇게 세 개인데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제이슨 파일 다운받았으면 이 다운받은 거를 이제 이따가 이 밑에 실행할 캐글 컴페티션스 명령어를 수행할 때 이 제이슨 파일을 찾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찾는 그 폴더 위치에다가 이 제이슨 파일을 옮겨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코드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지금 얘는 그냥 하이픈이고요. 얘 보시면 지금 이 슬래시 앞에 있는 거는 얘는 지금 물결이에요. 물결. 이거 하이픈 아니에요. 물결입니다. 하이픈은 지금 얘 mkdir 이 make 디렉토리의 줄임말이에요. 이 앞에 이 p 있죠. 이 p 앞에 여기 하이픈 얘만 하이픈이에요. 이 오타 여러분들이 제 실습을 다 따라한다라는 가정하에 진짜 장난컨대 5명은 틀릴 겁니다. 하이픈이었네. 이씨발 하고서 제가 또 단연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잡소리였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캐글 데이터가 그럼 다운로드가 됐는지는 이거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여기 폴더 있죠. 폴더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제 워드투백 NLP 튜토리얼 좀 집 있죠. 그럼 이제 다운로드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을 풀어요. 언집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압축을 푸는 건데 뒤에 있는 이 데이터 인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압축을 풀겠다는 그런 간단한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G 파일은 이제 여기서 위에서 압축 한번 풀었잖아요. 근데 이거 압축 풀면 또 압축 파일이 또 3개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압축 풀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거고 넘파이 판다스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더를 주문력 걸어야 되니까 이제 OS 부르고 매플로립 파이플롯이나 그 다음에 그래프 이쁘게 찍으려고 세이븐까지 라이브러리 호출을 하고요.
이 웹프로리 인라인은 뭐 쓰려도 안 쓰려도 되고, 원래 이거를 써야지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거 안 해도 그래프 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폴더 보시면 데이터 인 보시면 여기 지 파일 지금 3개 있죠. 그러니까 얘 압축을 풀었는데 지 압축 파일 지금 3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압축을 풀어야 되니까 그 압축 푸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압축 풀 데이터 이름, 그 파일 이름 이렇게 리스트로 전달한 다음에 포문으로 압축을 차례차례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압축이 풀릴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압축 푸신 거 풀린 거 볼 수 있죠. tsv 파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이것도 나름 유용합니다. 뭐냐면 파일 크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파일 크기가 곧 데이터셋의 크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이브하게 막 테스트 파일 아니면 뭐 CSV, 뭐 엑셀, DSV 뭐 이렇게 다운 받았다, 그걸 활용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한번 그 용량이 얼마인지, 물론 여러분 마우스 클릭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코드를 한번 짜보는 것도 경험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다 뭐 리눅스로 뭐 코드 짜실 텐데 그거 다 명령어잖아요. 그 마우스 클릭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코드로 파일 크기를 측정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량 이 정도 차지하니까 이 정도의 데이터셋이구나 라는 걸 좀 직감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일단은 이 우리 그 tsv 파일을 그 판다스 리드 언더바 csv 그 함수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불러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헤더가 0이라는 거는 헤더 안 쓰겠다는 소리고, 딜리미터는 그 제가 tsv가 지금 탭으로 separated 된 그런 파일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탭으로 구분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문자가 탭이니까 구문자인 탭 적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어팅 이거는 어, 어 까먹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기 데이터 안에 그 코어팅 되어 있는 거 관련된 것 같은데, 네. 아씨 궁금한 거 못 참아. 잠시만요. 어, 리드 CSV 코어팅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도큐먼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아까 왔던 게 어디서 코어팅 영어 코어팅 컨트롤 미니멀 어, 어, 코어팅을 씌워주는 것 같은데. 예, 코어팅을 씌워주는 건데 이게 지금 1, 2, 3, 4가 다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3으로 옵션을 취하면 그냥 이 값에 그냥 코어팅을 그냥 다 일괄적으로 그냥 다 씌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랑 리뷰에 뭐한테 그렇고요.
그래서 헤드라는 함수 호출하면 맨 앞에 있는 5개 출력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학습 데이터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 개수 25,000개 찍혀 있죠. 트레인셋. 그리고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대충 이 정도 리뷰 길이가 나오는 거를 이게 그니까 정확히 뭐냐면 그거예요. 그 감정 0이 제일 재미없다, 4가 재미있다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뭔가 이상한데? 어, 아이, 공부가 못 참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음, 맞아. 각 그 리뷰의 그 길이네요. 그래서 그냥 이거 0, 1, 2, 3, 4 그냥 인덱스 그거고,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앞에 있는 거 이 숫자는 인덱스고, 그 인덱스별로 문자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지금 리뷰를 제가 센트먼트를 잘못 봐가지고 아무튼 정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그 매플로리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따로 아마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 뭔 소리냐면 그냥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책에서 공부하면서 막 예시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공부하시면 항상 그래프 그리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치다 보면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그거 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하셔라. 그런 책임감 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프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해하는데, 아무튼 이런 간단한 그래프는 저렇게 지금 이 PL점 피규어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 이 네모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히스트는 내가 지금 히스토그램 만들겠다라는 거 함수고, y 스케일은 지금 이 y 값 제목 지어주는 거고요. 제목이 아니라 그 y 스케일 값 그 지정해 주는 거. 그래서 지금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 0, 1, 2, 3 지금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타이틀은 그냥 그래프 전체의 제목이고, x 라벨, y 라벨은 각각 이제 축에 대한 그 축 이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리뷰 길이가 뭐 대충 한 6천, 보통 6천 개 길이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큰 거 하나 있고, 그래서 아마 최대 최소 평균 중간 이런 거 계산을 해보면 최대값은 17,000자, 최소값은 54자, 평균이 이제 1329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중간값 화분이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 넘파이점 이 퍼센티지를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박스 플롯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 박스 플롯은 여러분 이상치를 보통 볼 때 그러면 데이터의 그런 그 분위값이 얼마나 좀 이렇게 넓게 적게 이렇게 분포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니까 대충 뭐 500에서 뭐 1800 사이에서 막 놀고 있는 것 같고,
위에는 이제 보통 이상치로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데이터 표현이 뭐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 단어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를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볼 건데, 이 워드 클라우드가 뭐냐면 이 자주 그 데이터셋 전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이제 그 단어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이 화면에 나타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빈도대로 이제 단어의 크기가 결정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구름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시각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시면 막 BR 이런 거, 요거 지금 BR이 뭐냐면요 여러분, 브로 이거 아니고요, 그 HTML 태그예요. 이게 그 주간격 태그였나? 뭐 아무튼 그럴 텐데, 아무튼 그 저기 데이터 분석하는데 그 하등 쓸모없는 그 태그니까 이거를 이따가 그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전 처리 때. 나머지를 뭐 살짝 보면 뭐 필름, 뭐 무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영화 리뷰 데이터라는 게 좀 직관적이죠. 뭐 그 보면 뭐 또 뭐 스토리, 뭐 쇼 캐릭터,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 데이터셋의 성격이 좀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거. 음, 이건 따로 이게 시행이 좀 오래 걸립니다. 좀 한 몇 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가 이제 긍정, 부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센티먼트 값이.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분포가 어떤지 보니까 이제 거의 50대 50이죠. 야,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이 데이터 라벨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이 비율을 막, 막, 막 99대 1 이렇게 하면 그 학습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면 99대 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부정이 한 1%밖에 없고 긍정이 99%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그 모델이 어떻게 잠버리를 굴리냐면, 그냥 긍정으로 다 찍어버리면 99% 확률로 맞추니까 다 되게 잘 구분했네? 이렇습니다. 이게 되게 그게 좀 문제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모델이니까. 그냥 긍정만 그냥 때려 맞추면 그 잘못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고 그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 이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 쓰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값 들고 오면 이렇게 개수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그 공백 단위로 해가지고 그 워드 그 이제 리뷰의 그 단어들 개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어플라이에서 람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플라이라고 하는 함수도 되게 자주 쓰이는데, 나는 이 어플라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 점 어플라이 하고 이제 저기 람다나 아니면 함수가 들어가면 그 함수식을 그 리스트의 각 원소별로 그 원소의 값을 그 함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원소인 그 같은 길이의 이제 벡터로 출력이 딱 됩니다. 리스트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원서별로 적용한다. 그래서 어플라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딱 찍으니까 보시면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숫자로 좀 나타내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단어가 233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리뷰가.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거는 뭐 2470자. 어,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적은 건 성의 없는 사람은 이제 단어 10개밖에 안 썼다, 이런 거고. 뭐 이것도 아니라 한번 본 거예요. 그 물음표가 있는 거, 마침표가 있는 거, 첫 글자가 대문자, 대문자가 있는 거, 숫자가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하나하나마다 데이터를 다 한 바퀴씩 돌리는 거니까.
이 물음표가 있는 건 거의 30%고 마침표는 거의 대부분 있고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거가 없는 거는 전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아닌가?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대문자가 있는 지문은 99.5%, 숫자가 있는 거는 56.66%. 어, 이거는 퍼센트가 아닌데 보통 대문자가 있는 거 지금 코드 보니까 대문자가 있는 거의 최대값이 대충 9개 정도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그 제가 이거 코드가 제가 직접 짠 건 아니고 그 교재에 있는 거 가져온 거긴 한데 그 교재에 있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EDA 탐색적 자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전처리 나머지 좀 한 다음에 얘를 그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시키고 모델에다가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러올 건데 이 뷰티풀 스프 이거는요 그 크롤링 할 때 보통 쓰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태그 HTML 태그를 삭제하는 데 쓸 겁니다. 그리고 NLTK는 이제 토큰화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용어 제거 작업할 때 이제 쓰는 건데 그래서 좀 불용어 작업하려고 지금 이렇게 스타워즈를 지금 여기 nldk.corpu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따라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에 있는 이거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저희 AI 부트캠프는 원래 파이토치로 하기로 다 통일을 시켰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거 머신러닝으로 대충 그 자연어 처리 과정이 어떤 건지 약간 그 맛보기를 하는 거라서 그냥 텐서플로 그냥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 패드 스킨스는 그 패딩 우리가 그 패딩 과정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세 번째가 네 번째 설명해드렸었는데 전처리 과정 그러니까 PPT로 설명했을 때 그거랑 그 밑에는 이제 토크나이저는 이제 그 어휘 사전 만들어가지고 토크나이저 하는 그건데 이거 두 개가 이제 파이토치로 구현하기에는 좀 길거든요 코드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를 하기에 그것까지 이해하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 무리가 좀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텐서플로우 케라스에 있는 걸 그냥 가져다 썼어요. 이번만 그렇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이거 말고 토치 텍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걸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제가 좀 알아볼 테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실습하기에 편한 함수를 그냥 가져왔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워즈 그 목록이 있잖아요. 그 목록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이따가 막 분류하고 그럴 텐데 그거 하기 앞서서 데이터 어디 있는지 이 변수에 집어 넣어준 거고 그래서 그거 토대로 아까 그 라벨 트렌드 데이터 불러옵니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걸 실행을 해보니 첫 번째 걸 리뷰가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리뷰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 HTML 이 뷰티풀 스프에서 HTML5 라이브를 통해서 텍스트만 가져오는 거 여기 지금 BR 보이죠 이거 이런 거 지금 다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백으로 바꾸는 거 이거 이제 정규 표현식이거든요. 정규 표현식도 되게 좀 복잡한데 이것도 따로 공부는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의 변규 표현식 이렇게 생긴 정규 표현식을 쓰니까 다 그 영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바뀌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다시 뽑아봤더니 되게 엄청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제 불용어 사전을 이 셋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자료형으로 바꿉니다. 이러면 이제 그 겹치는 것들이 다 알아서 삭제가 되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리뷰 텍스트를 다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걔를 이제 그 스플릿을 공백 단위로 해요. 그러면 이제 토큰화가 공백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 워드들이 튀어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 리스트 지금 폼은 지금 이거 그 리스트 컴프리hen션 문법을 쓴 건데 지금 이거는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가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이 스타워즈에 없는 단어만 리스트에 넣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워즈들이 다 빠진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렇게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공백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간격을 공백으로 해가지고 그 단어 리스트 했던 걸 다시 하나로 합쳐버려요. 조인이라는 함수 써가지고 그렇게 하나로 합쳐진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진행했던 게 뭐냐, 태그 빼고 공백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대문자들을 소문자로 바꾸고 공백 단위로 텍스트 나눠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불용어들을 쳐내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글로 합치고 하는 거를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거랑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밑에 코드 이거는 이제 각 리뷰별로 이제 이 프리프로세싱 함수를 실행시켜 가지고 전 처리를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클립된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케라스에 있는 그 토커나이저 가져와 가지고 토커나이징 한 다음에 그거 토대로 어휘 사전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 시퀀스 해가지고 그 시퀀스로 그 만드는 작업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작업을 하고 나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그 어휘 사전으로 그 매핑된 그 정수 인덱스 있죠. 그걸로 이제 쭈르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문장이 이제 정수로서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패딩 작업해야 되니까 이 패딩은 값을 특별하게 우리 0으로 설정하겠다 이거예요. 그 인덱스 값을.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값을 이렇게 설정하고 전체 단어 개수, 그 어휘 사전의 개수의 길이를 보니까 74,000개 정도 있다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휘 사전을 추적해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매핑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델링 하기에 앞서서 그 코드 편하게 짜려고 이제 데이터 컴픽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로 보카블러리랑 보카블러리 사이즈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 아까 EDA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보니까 174가 좀 적당한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174로 그 맥스 스킨스 랭스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대 길이로 하고 이것보다 더 큰 거는 그냥 잘라버려요 뒤에를. 그걸 하는 걸 이 패드 스킨스라고 하는 그 케라스 내장된 그 함수 그거 쓰시는 거고요. 실행시키면 되고 라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파이 어레이로 그 바꾸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그리고 이제 트레인셋 그 지금 위에서 이 저장했던 이 보카블러리고랑 그 데이터 클리닝 한 거를 지금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파일로 해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 mp.save라고 하는 거는 그 numpy 어떤 객체를 저장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파일 오픈해가지고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텍스트 파일 열어서 이 트레인 인풋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다 뚜까 넣고 그걸 넘파이 배열로 이제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실행시키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장한 다음에 또 이제 정제된 텍스트도 CSV 파일로 저장을 해요. 뭐 데이터 그 보카블러리 사전도 JSON 형태로 저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는 JSON 저 덤프라고 하는 함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습할 때 귀찮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콜앱으로 무대를 돌리실 때 저장 안 하면 그 싹 다 날라가거든요. 그 커넥션 끊기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들 저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도 그 다 처리합니다. 그 프로세싱하고 클리닝 딱 하고 이제 토커나이징하고 패딩 처리하고 그래서 얘도 따로 저장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 처리랑 패딩 작업까지 한 거고요. 그 우리가 남은 게 뭐냐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랑 모델링 그리고 검증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모델링, 그러니까 벡터 같은 경우에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덱스로 이 매핑 시킨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TF-IDF 알고리즘으로 그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벡터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를 돌릴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머신러닝 수업 때 아마 배우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여기 위에서 이제 그 전처리했던 거 테스트랑 트레인 저장했던 거 다시 불러오는 거고요. 테스트 스플릿은 이제 0.2로 설정을 하고 리뷰랑 센티먼트 불러오는 작업이랑 이제 이 TF IDF 벡터라이저 이거 그 셀킨런에 있거든요. 이거 통해 가지고 벡터로 만들고 fit 트랜스포 시킨 다음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파이 배열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실행을 하시면 이거 더 이상 안 쓴다고 네, 이거 뭐 다음 버전에서는 뭐 이 함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거 쓰라고 하네요. 요즘 get feature names out이라는 걸로 대신 쓰라고 하네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잘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꿔보시고 그다음 이제 사이킨 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이라고 하는 함수 다들 아시죠? 트레이닝 테스트 나눠주는 거 나눈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지스틱의 모델 만든 다음에 트레인으로 이제 피팅을 지금 시켜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대로 이제 밸리데이션 걸로 프레딕트 시키고 그래서 얘를 어커런시 스코어 찍어보니까 0.85 되게 성능이 준수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테스트셋에 대해서 그런 거고 이거를 그 우리 그러니까 조인 컴퓨테이션 해가지고 켑을 데이터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켑을 페이지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시면 이 벡터 시킨 거를 이제 테스트셋에 트랜스포 해가지고 벡터화 시키고 프랙션 때려 넣은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이런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CSV로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 데이터 아웃 패스라고 하니까 데이터 아웃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런 파일 이름으로 값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한번 보시면 뭐지? 데이터 아웃 나왔네요. 요걸 한번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요. 다운로드 받았죠.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케글 데이터스 있잖아요. 여기서 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서브미션 누르면 제출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제출했던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출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고 서미션 누르면 그래서 제출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걸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케글 데이터 차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제, 퀴즈랑 과제 설명해 드릴 텐데 퀴즈 뭐냐면 그 여러분들 제 강의 잘 들었는지 그 퀴즈 보는 거라서 네, 이 퀴즈 그 강의 들으면서 보세요. 그럼 출석이 인정됩니다. 자, 오늘 자연어 처리 강의를 진행해 준 강사의 소속과 이름, 소속 QCC냐 YCC냐 그거고요. 자,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무엇인지 한 줄 요약해 주시고 마스크 언어 모델이란 무엇인지 또 요약을 해주시고 TF-IDF가 무엇인지 또 요약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음에 과제. 과제 총 크게 두 개의 파트인데요. 어렵지 않고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근데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를 사용해서 아래 과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제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과제 공지할 때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거 통해가지고 그거 PDF로 다운받아서 제출 그 구글 독스에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를 푸실 때에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챗 GPT 답변을 캡처해서 양식에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챗 GPT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래핑 되게 많아요. 챗 GPT 에러 많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벼락치기 하려고 했는데 챗 GPT가 작동이 안 돼서 못했어요. 는 이제 참작 사유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주 접속을 시도하시면 언젠간 될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 짬짬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사용 제도는 종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취하셔서 주장과 근거를 천자 내외로 적어주세요. 한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을 활용해서 입력받은 문장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분류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뭔 소리냐? 모르시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까 우리 너티 앱으로 이루다 체험했었죠? 여러분도 한번 이루다를 체험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이루다에게 여러분들의 간단한 고민거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최소 20번 이상 대화를 진행한 후에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고요. 20번 대화했다라는 거를 캡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막 되게 약간 내면적인 그런 고민거리 말고 간단한 거,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로 고민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1번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 보았나요? 2번 이루다는 고민을 어떻게 들어주고 있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5번까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1회차 강의 마무리 하겠고요. 저희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으로 자연어 처리 진행하는 방법과 트랜스포머 이전에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